자, 15페이지요. 불공정한 법률행위입니다. 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일단 거기에 첫 번째 103조나 104조는 모두 우리 구민법 90조 공공의 질서,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 이게 범죄에 속한다 했죠. 이 말은 결국은 103조와 104조는 그 취지가 동일한 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 두 개의 관계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103조, 이게 반사회 질서 금지행위죠. 질서 행위는 무효가 된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고, 그 다음 104조 불공정한 행위는 이것도 역시 무효다, 이렇게 돼 있죠. 이때 이 불공정하다라는 것은 결국은 사회 질서에 반하는 폭리행위죠. 사회 질서에 반하는 폭리행위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겠죠. 104조는 103조의 예시 규정에 해당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번 이하에서는요, 우리 민법 104조 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요건입니다. 이 요건을 우리 법원이 판단한 내용들을 정리한 거죠. 첫 번째 1번, 일단 이 104조는 단독행위는 적용한다, 그죠? 적용 인정합니다. 이게 채권 포기 행위였어요. 사례가 채권자가 채권 포기하는 단독 행위였습니다. 이 행위가 채권자 남편이 채무자한테 가서 돈을 촉구하다가 화가 나서 이렇게 그 영업을 방해했거나 또는 그 기물을 좀 파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채무자가 고소해가지고 그 채권자 남편이 유치장에 유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채권자 부인이 와가지고, 내 채권 포기할 테니까 그 남편 좀 소치하해달라, 고소 치하를 좀 해달라, 이렇게 부탁한 거죠, 채무자한테. 채무자가 요구한 거죠. 당신 채권 포기하면 내가 남편 고소했는 거 내가 취하해 줄게, 이렇게 한 거죠. 이때 이제 고소 취하를 했다는 거예요. 이때 요 채권 포기 행위에도 역시 104조가 적용된다는 것이죠. 동시에요, 여기 의미는 그러한 경우는 바로 궁박이요, 심리적 궁박이죠. 이 심리적 궁박도 궁박의 행위에 들어간다, 뭐 이런 이야기가 이게 함께 포함되겠죠. 자,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고, 그러나 반대로요, 두 번째 증여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증여는 왜 그러냐 하면 주는 행위만 있지 주고받는 그러한 관계가 있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104조 불공정하다, 이렇게요, 불공정한 거래 행위로서의 법령이다 라고 하기 위해서는 급부와 반대급부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반대급부. 이 두 개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되죠. 여기에, 그죠? 그런데 여기에는 증여 또는 기부와 같은 경우에는 주는 것만 있지 반대급부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예 이 개념 속에는 이러한 요소가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것은 무경험한 거죠. 무경한 상태에서 또는 궁박한 상태에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의 8분의 1도 안 되는 그러한 내용으로 합의했다라는 것은 바로 궁박 또는 무경험, 이런 것을 기초해서 이용해서 상대방이 이득을 봤다 해서 불공정한 법령이다, 이렇게 한 거죠.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에는요, 객관적 요건, 주관적 요건이네요. 주관적 요건, 특히
자, 거기에 보시면 결국은 폭리자인 수익자한테요. 우리 민법에는 아무런 규정이 없지만 수익자에게도 주관적 요건이 필요하다. 그게 뭐냐면 그 피해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이라는 사실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그것을 이용했다라는 것이죠. 이용 의사를 가지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뭐냐? 자기 혼자 폭리 취할 의도가 여기에 숨어져 있는 거죠. 이렇게. 이 행위 속에, 그죠? 그래서 이게 바로 사회질서 위반의 의도를 가지고서 거래한 행위였다라고 해서 이 요소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이런 내용들을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페이지에 가시면 그 하단에요. 우리 개념들을 쭉 설명하고 있죠. 그 중에 동그라미 2번에 무경험이라는 개념을 좀 알아두세요. 무경험. 우리 판례가 무경험에 관해서는 어떻게 해석했냐면 거기에 특정 영역에 있어서의 경험 부족이 아니라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 부족이다. 이렇게 했죠. 거래 행위 일반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거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거래 일반. 이렇게요. 요 내용을 좀 알아두셔야겠고. 그 다음에 3번에는 궁박에 관한 이야기였죠. 궁박이란 것은 경제적 궁피뿐만 아니라 정신적 또는 심리적 궁박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다 포함된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여기에 있었죠. 단독행위. 그렇죠? 여기 보면 심리적 궁박이었다. 이렇게 해석했죠. 채권자가 남편의 구속을 면하기 위해서 심리적으로 급박한 상태가 되니까 야, 내 채권 포기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심리적 궁박이었다. 자,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 좀 정리를 좀 해 두셔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입증 책임에 관한 이야기예요. 입증은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객관적 요건과 주관적 요건을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효 주장자가 누구냐 하면 결국은 피해자죠. 피해본 측이요. 피해자 측에서 객관적 요건, 주관적 요건이 모두 갖추어졌다는 것을 입증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자, 그런 내용들을 좀 이해해 두시고, 특히 거기 2번에 보시면 객관적 요건이 갖추어졌다는 것만 증명되면 주관적 요건을 추정되는 거냐 이렇게 물으니까 추정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객관적 요건도 그다음 주관적 요건도 모두 뭐예요? 입증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고 있죠. 즉 주관적 요건은 추정되는 사항이 아니란 거죠. 자, 그 다음에 효과에 가시면 양걸로 5번이죠. 효과에 가시면 여기에서 무효, 즉 104조 사회질서 위반에 해당되어 사회질서 중에서도 불공정한 거래 행위에 해당되어 무효인 행위다 할 때 이 무효는 절대적 무효입니다. 모든 사람에 대해서 다 무효예요. 자, 이 무효에 대해서요, 무효행위 추인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알아두셔야겠죠. 무효행위를 추인할 수가 없어요. 자, 우리는 18페이지에 동그라미 2번에 있죠. 그 다음에 3번에요. 그러나 이 무효인 행위, 즉 불공정한 거래행위로서 무효인 행위에 대해서요, 무효행위의 전환을 인정한 예입니다. 이것을 인정한 판례예요. 3번. 이거 조심해야겠죠. 무효행위 추인은 인정하지 않는데 무효행위 전환은 우리 판례가 인정하고 있다. 이게 3번이에요.
마지막 네 줄 보시죠. 마지막 다섯 줄이네요. 이와 같이 가정적 의사에 기한 계약 성립 여부 및 그 내용을 발굴 구성하여 제시하게 되는 법원으로서는 그 가정적 의사를 함부로 추단하여 당사자 의혹하지 아니하는 법률 효과를 그에게 또는 그들에게 계약 이름으로 불합리하게 강요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신중히 하면 되지. 그죠? 신중히 하면 되고, 다만 가산적 의사가 인정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이게 그래요. 무형의 전환의 법리에 따라서 가상적 의사 인정될 때입니다. 그때는 요것을 이렇게 바꿔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의미가요. 그러니까 이걸 함부로 인정하면 안 되지만, 이런 이야기예요. 함부로 인정하면 안 되지만 가상적 의사가 인정되는 한의 범위에서는 무형의 전환을 허용해도 된다. 뭐에 대해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해서.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법률행위 해석이네요. 19페이지. 자, 거기에 첫 번째 양할 1번에서는요. 법령의 해석이 도대체 행위의 해석이란 게 어떤 의미냐, 뭐 어떻게 하는 것을 해석을 하냐라는 것인데, 거기에는 마지막 부분에 그 세 줄이요. 네 줄이네요. 네 줄. 당사자의 법령에 의하는 달성하려는 목적이나 진정한 의사, 거래 관행 등을 종합 고려하여 했죠. 여러 가지 사정들을 이것을 종합하여 고려해 보는 거죠. 종합하여 고려해서 사회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 법칙, 논리와 경험 법칙, 이것에 그리고 사회 일반의 상식과 거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한다 그랬죠. 거래 통념, 이게 뭐예요? 이게 사회 관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한다, 그죠? 이 해석은 이런 사정, 모든 사정을 종합해서 논리적이고 경험칙에 따라서 거래 통념에 따라서 해서 합리적으로 해석한다. 이렇게 했죠. 이런 내용인데요. 이것은 법원이 이런 행위를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법령의 해석이란 것은 법원의 권한이다 이 말이지. 법원이 이런 입장에서 해석하라는 거예요. 이런 입장에서. 이렇게. 자, 이런 내용도 같이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갈로 2번에요. 표의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이때는요. 의사표시 요소가 되는 효과사는 바로 자, 표의자의 의사를 알 수 없대요. 표의자의 진위를 알 수 없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표시상, 즉 표시 행위에 나타나는 거죠. 행위상의 효과, 의사를 가지고 해석하는 거예요. 표시 행위에 나타나는, 여기에 나타나는 표시상의 효과사, 이걸 우리는 이름하여 표시상의 효과 의사로 해석한다. 이렇게 하고, 표시상 효과 의사를 이렇게 표의자의 의도다 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을 뭐라 하냐? 규범적 해석이라고 합니다. 이 규범적 해석은 바로 상대방 시각에서, 상대방 입장에서 해석하는 거죠. 지금 요것이 그죠? 자, 이렇게 연결을 지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2번. 자, 그런 내용으로 정리를 좀 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20번에 가면 법령의 해석 구체적 방법 했죠? 자, 법령의 해석의 구체적 방법은 자, 우리는 이론적으로는 우리 교과서에서, 기본서에서 이렇게 배웠죠. 자연적 해석,
규범적 해석, 그리고 보충적 해석 방법이 있다. 이렇게 해석했죠. 자, 이것을 이제 해석하는 구체적 사실들을 보는 거죠. 여기는 표의자 입장에서 해석하는 것이고, 여기는 상대방 입장에서 해석하는 것이고, 이건 제3자 입장에서 해석하는 거다. 이렇게 했죠. 자, 이것을 지금부터 좀 봅니다. 자, 첫 번째 자연적 해석이에요. 거기는 동그라미 1번에는 계약서의 문구에만 구애될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내용의 취지를 다 종합해서 논리 경험칙에 따라서 당사자 진을 탐구한다. 당사자 진을 탐구한다. 당사자의 내면을 찾아보겠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자연적 해석이다. 그게 뭐예요? 바로 이거죠. 표의자 입장에서 해석한다. 이런 이야기죠. 표의자 입장에서 해석하는 거. 그 전형적인 예가 바로 오표시 무의 원칙이다. 이 말이죠. 그 전형적인 모습이 바로, 즉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면 전형적으로 오표시가 있다 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이러한 결과가 발생한다는 거죠. 오표시 무해. 그래서 오표시가 있다 하더라도 착오가 있으니까 취소하겠다라는 것을 인정해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해이죠. 그죠? 착오에 의한 취소를 주장할 수 없게 해버리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자연적 해석의 결과가 바로 오표시 무해가 된다. 이래 되겠죠. 그 예가, 거기에 사실관계를 보시면 A하고요. A가 지금 다른 사람과 거래하는데 말입니다. 갑토지를 사고 팔기로 그런 의도를 가지고 했는데 착각을 해가지고 을토지로 매매 계약한 거죠. 이때 그 내용은 당사자가 알고 있었다면 그 갑토지가 바로 매매 계약의 목적물이 된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그죠? 왜? 당사자 의도대로 해석해야 되니까. 표시는 단순한 오표시에 불과하고 따라서는 착오에 의한 취소 이런 게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규범적 해석은요. 규범적 해석이라는 것은 거기에 일어났네요. 1번 동그라미 보시면 행위자, 누구를 행위 주체로 삼을 것이냐라는 행위자, 당사자를 확정하는 것도 역시 이 해석 원리에 따라서 하는데, 행위 당사자 의도가 일치되어 있다면 일치된 대로 해석하고, 즉 당사자를 정하고, 만약에 행위 당사자가 의사가 불일치한다면 상대방이 인식했을 객관적 내용으로 그 행위 당사자를 확정한다. 이렇게 하죠. 그것이 바로 자연적 해석을 하는데, 당사자 의사 합치된 내용대로 행위 당사자를 정하는데, 만약에 그것이 불일치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할까? 상대방 입장에서 상대방이 보통 사람이라면 행위하는 사람이 누굴까? 당사자가 누굴까라고 인식한 사람, 그 사람을 당사자로 확정해버린다. 그러면 상대방 입장에서 해석하니까 뭐예요? 이게 규범적 해석하는 거죠. 그런 의미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을 이름으로 법령을 한 경우라면 과연 행위자 또는 명인 가운데 누구를 그 계약 당사자로 확정해야 되는 거냐? 라는 문제가 생겼는데, 이때 첫 번째 원래 모습은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에 의사가 합치된 사람이 있다면 그 의사 합치된 사람을 당사자로 확정한다. 이것은 뭐죠? 당사자의 의도에 따라서 해석한다. 이러니까 표의자 입장에서 해석하는 자연적 해석이다. 그렇죠? 그런데 21페이지 재료예요. 만약에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다 라고 하면 때는 내용들 여러 가지 사정을 전부 종합해서 세 번 줄에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를 판단한다. 그게 결국 뭐예요? 상대방 입장에서 이 거래 행위의 당사자를 정해버린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규범적 해석하는 거죠. 자, 그런 내용을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동그라미에 보시면 거기에 4번 동그라미 영수증을 교부하면서요. 사실은 채무 일부만 변제받고 아직 채무가 남았어요. 그런데 영수증 채권자가 일부를 변제받으면서 영수증에다가는 총 완결되었다. 이렇게 이게 작성해서 지급한 거예요. 작성해서 채무자한테 교부를 한 거죠. 자, 이런 경우에 아직 채권이 남아있는 거냐? 아니면 여기에 총 완결을 표시했으니까 채무 면제해줘서 나머지 부분은 채무를 면제해줘서 채무가 이제는 완전히 없어진 거냐? 이런 문제가 나중에 다투어질 수 있죠. 여기에 대한 판례입니다. 이때는요, 우리 법원이 총완결이라고 이 표시한 이 행위를 기준으로 해서 야, 채권자가 일부 변제받을 때 총완결이라고 영수증을 써서 만약에 채무자한테 교부했다면은, 자, 일반적으로는 당사자 내용을 다 알 수 있다면 모르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은 일단 채권자가 야, 나머지 채무를 내가 면제해 줄게 라고 하고 영수증에 총완결해서 사인해서 줬다는 거죠. 그럼 결국 뭐예요? 채무가 변제가 다 완료돼서 소멸했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채무 면제를 보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뭐예요? 표시 행위를 가지고 표의자의 의사를 판단한 것이다. 이게 뭐예요? 표시상의 효과 의사를 그 사람의 의도다라고 확정하는 거죠. 이게 바로 규범적 해석입니다. 그렇죠? 우리 법원이 이렇게 판단했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그 다음에 5번도 마찬가지죠. 5번도 보면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말입니다. 임대차 계약서상에다가 만약에 임차 중에 발생한 모든 화재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책임을 지기로 한다 라고 썼다는 거예요. 임대차 계약서에다가. 그렇다면 이 의미는 뭘까? 여기 모든 경우라는 것은 불가항력적 사유에 의해서도 불이 났다면 그것도 임차인 네가 부담한다 이런 뜻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여기 우리 법원도 그래, 불가항력적 사유도 모두 포함한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왜? 모든 화재 했을 때 이 모든이라는 것은 화재 발생한 원인을 묻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뭐예요? 객관적 의미죠. 객관적 의미.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뭐냐? 이게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화재도 포함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뭐예요? 이 모든의 의미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규범적 해석이죠. 여기 동해준 임차인의 의도는 그 마음속을 들어가 볼 수는 없으니까 자연적 해석은 할 수 없죠. 그런데 임차인이 이렇게 표시했는데 대해서 사인했다는 것은 뭐예요? 아, 아마도 이렇게 할 의사가 있었겠구나라고 상대방 입장에서 해석하는 수밖에 없죠. 즉 임대인 입장에서 해석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규범적 해석이라고 한다 이 말이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좀 정리를 좀 해두시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충적 해석 양갈로 3번요. 자, 거기에 가면 뭐 대표적인 게 1번입니다. 불법 행위에 의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피해자가 합의를 해줄 때요. 보통 보면 합의서에다가 작성할 때요. 더 이상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 이렇게 써가지고 그 피해자가 사인하고 도장을 찍어서 교부한단 말이에요. 자, 이때 이 민형상사가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겠다 했는데 작성한 후에 말이죠. 후에. 그래서 합의금을 받고 합의서를 작성해서 주고 난 뒤에 말이죠.
그 뒤에 이게 후유증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손해가 확대된 거죠. 손해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 사건으로 인한 손해가 또 발생한 거죠. 그런데 이 후유증이 의사도 예측할 수 없었고 또 합의한 당사자도 예측할 수 없는 거죠. 피해자도 가해자도. 그러니까 의사 또 당사자 모두 예상치 못한 그러한 후유증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이 후유증에 대해서는 결국은 합의 당사자의 의사가 아무것도 없죠. 이 합의세를 작성할 때는 지금까지 발생한다는 모든 채권 채무 관계를 다 끝내자. 이 합의금하고 이걸로 끝내자. 그래서 더 이상 이 사안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안 따질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후유증이 발생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도 또 가해자도 합의한 적이 없잖아요. 아무런 내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 손해도 발생한 이 후유증에 대해서 피해자가요, 별도로 합의서 이후에도 말이죠. 야, 피해자야, 가해자야. 나 손해가 너무 크다, 이거. 후유증 발생 내용이 너무 크다. 그러니까 손해배상 다시 해라. 이렇게 청구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때 이 민형사상 책임을 더 묻지 않는다는 말과 하고 이 후유증에 대한 손해배상 이 청구 이거 하고가 이 모순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가해자 쪽에서는 나는 이 변제 못하겠다. 더 이상 손해배상 못하겠다. 이렇게 다투었겠죠. 근데 이제 여기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뭐였어요? 야, 합의한 내용은 이제까지 일어났던 모든 손해를 끝낸다는 것이지 예측도 못할 수 있는, 예상할 수도 없는 이러한 내용의 후유증에 대해서는 합의해 준 적 없잖아. 이건 별도의 손해잖아. 배상해라. 이렇게 한 거죠. 여기에 이제 우리 법원의 판단이 들어서게 된다. 그죠?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법원은 어떻게 했어요? 결국은 보통 사람이라면, 가해자 너도 보통 사람이라면 예상치 못한 후유증이 나오면 너는 다른 사람한테 손해배상 청구 안 하겠니? 보통 사람이면 다 그렇게 할 거 아니야? 그게 뭐예요? 제3자 입장에서 해석하는 거죠. 일반 거래 사람, 일반인을 기준으로 판단해 볼 때, 야, 예상할 수 없는 이러한 손해, 후유증이라면 당연히 손해배상을 더 해달라 할 거다. 이게 뭐예요? 보통 사람 기준으로 판단하는 제3자 입장에서 해석하는 거죠. 이건 뭐예요? 바로 보충해서 하는 거죠. 보충적으로요. 아마도 보통 사람이라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이다. 또 아마도 가해자라도 만약에 그런 상황, 이거 합의하지 않은 상태라면 이것까지도 당연히 해줘야 할 것이다. 해줄 수밖에 없었을 거다. 이게 뭐예요? 가상적 의사가 인정하는 거죠. 이 의사가 인정된다는 거예요. 인정된다면 이렇게 보충적 해석을 통해서 손해배상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보충적 해석이라는 뜻이에요. 가상적 의사, 가상적 의사. 자, 그렇게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23페이지에 해석 기준으로서의 사실인 관습과 신의칙 있는데요. 그래요. 여기는 우리 기본서에서 말입니다. 법령의 해석의 기준에는 법률 행위의 해석 기준, 여기에는 당사자 의도가 있으면 이 목적에 따라서 해석해야 되고, 이게 없다면 그때는 사실인 관습에 따라서 해석해야 되고, 이 관습이 없다면 그때는 우리 민법에 있는 임의 법규로서 임의 규정을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되고, 만약에 임의 규정 자체도 없다면 그때는 신의성실 원칙, 조리를 가지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했죠.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이 순서를 이렇게 해석 기준을 삼는다. 이렇게 했죠. 그게 사실은 관습은
뭐 관습법과 구별한다 이렇게 하죠. 구별한다. 여기는 관습법이란 것은 이 사실은 관습에 더해서 보통 사람들의 법적 확신이 존재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법의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이 관습은 관행으로 반복되어 오는 것에 불과하고 사실이다. 그래서 이 관습은 당사자가 주장하고 법원한테 입증까지 해야 법원이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관습법은 법규범이기 때문에 관습법은 법이기 때문에 법원이 직권으로 해석하고 조사하고 적용한다. 그죠? 조사하고 적용한다. 직권으로. 이렇죠. 그죠? 이렇게 해서 구별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뭐 그런 내용들을 기초적으로 갖추고 있어야겠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교재는 양갈로 2번에 있죠. 사실은 관습의 입증. 원칙은 당사자가 주장, 입증해야 한다. 뭐 이거죠. 이 이야기였습니다. 당사자가 주장, 입증한다. 다만 말입니다. 이게 이 관습이 만약에 이 사실 관습이 아주 많이 직접 모여서 하나의 경험 법칙화됐다. 이렇게 됐다. 이게 밝혀지면 그때는 이 사실 관습이 경험 법칙적 작용을 하기 때문에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수도 있다. 가능하다는 것이죠.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경험 법칙화됐을 때는. 그래서 사실은 관습은 원칙적으로는 당사자가 주장 입증해야 할 영역이지만 그 관습이 경험 법칙화되어 정도로 집적되어 있다면 법원의 직권으로 조사해도 무방하다. 뭐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내용으로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25페이지에 가면 제일 하단에요. 법령의 해석을 주체 해가지고 법원 해놨죠. 이 법령의 해석은요. 법원의 권한입니다. 따라서 계약 당사자가 합의해가지고 이 계약 내용은 이렇게 의사를 부여하자라고 뜻을 자기들끼리 합의했다 하더라도 법원은 거기에 구속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당의 법령의 목적, 의도가 무엇인지를 밝혀내는 것은 법원이 알아서 할 영역이다 이 말이에요. 법원의 권한 영역이다 이 말이지. 따라서 당사자가 합의로 이렇게 정해놓은 것은 법원의 권한에 침해가 되니까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 그죠? 자, 이것도 좀 알아두셔야겠죠.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당사자 간의 계약 사항에 이의가 생겼을 때 어느 일반 당사자의 해석에 따라 따른다라는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재판관의 해석권까지 구속하는 것은 아니다 이랬죠. 재판관의 해석권까지 구속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은 뭐예요? 결국은 법령의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는 종구적으로 누구의 권한이라고요? 그래, 법원의 권한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꼭 알아두셔야겠죠. 자, 이렇게 해서요. 법률 행위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효력 요건하고 그 다음에 효력 요건 중에서 당사자 의도를 확정하는 기술인 법령의 해석을 정리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의사표시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